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중진공에서 약 한 35년 동안 이제 근무하면서, 오늘 이제 이 교수님이 중소기업 그 정책 관련 이제 강의를 좀 요청 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래, 그 우리 학생들 분포가 기업 하시는 분 3분의 1이고, 또 석박사 과정 또 이 3분의 2가 이제 있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보다는 양으로, 그래서 이제 양을 많이 일단 넣어서,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 중심으로 금방금방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시책에 대해서는 또 향후에 또 우리 이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 청와대 이제 또 이 정책비서관님이 또 이렇게 나중에 6월달에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럼 마이크 쓸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현장에 집행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제일 관심도가 높은 창업 쪽에 조금 이제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금융, 중소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데가 정책금융이고, 오늘 또 이 중에는 대표이사님들도 계시니까 현장에서 우리 정책금융을 집행할 때 보증기관, 중진공, R&D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평가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 부분입니다. 차트는 세 부분인데, 어, 첫째는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의 위상과 역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에서 창업 정책, 그리고 이제 금융, 중소기업들이 에러를 겪고 있는 금융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그 제가 오기 전에 전라북도 전북대학교하고 중증본과의 어떤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전에 이거 그 동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 동영상은 이제 정부에서도 IMF 바로 직전에 제1차 벤처 붐을 이제 일으키고, 제2차 붐을 이제 일으키고자 홍보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어, 전북 대학교하고 저희들은 이제 관계를 보니까 세 가지 업무 협약이 있더라고요. 첫째 이제 전라북도에서 하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전북대학교하고 중진공이 같이 함께 참석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북대에서 가족 회사 그 운영할 때 저희들이 예전에 추천하면서 같이 협업을 한 게 있고, 최근에 이제 중진공이 이커머스 특성화 대학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이제 선정하고, 저희들이 그 선정된 지금 현재 전북대학 포함해서 전국에 7개 대학 선정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정돼 있을 때 가정운영비하고 장학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지금 현재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이 외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창업 초기 대학 전에는 창업 선도대학이 있습니다만, 거기 하고 저희들하고도 서로 이제 회사 회원사인데 협력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MOU 체결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오늘 이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현황에서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서 인적 물적 그 이동 제한으로 실업률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8.4%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은 꾸준히 7.9%, 그러나 한국은 3.1%로서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세계 무역 교역량도 두 자리 이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전 세계 무역량 감소로 인해서 중소기업 경영 환경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기업체 수가 62%고 종업원이 감소되고 있다는 중소기업 비중이 33%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경영 환경도 되게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또한 경제 성장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한국 경제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3%, 미국은 마이너스 3.5%, 유럽은 마이너스 6.6%입니다만은 한국은 마이너스 1%로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 규모도 코로나 이전에는 12위권이었는데 이제 10위권으로 이제 껑충 뛰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그 G7 국가인 이태리를 이제 상회해서 31,497달러를 처음으로 유지해서 한국은 세계에서 24위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로나 시대에 이 중소벤처기업의 세 가지 키워드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고 있고 두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그 조금 있으면 뒷페이지 있습니다만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는 거고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로 인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일단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이 기업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양극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오히려 17.5만 명을 추가 고용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나스닥 시장에 닫아 그 신선식품 배달 플랫폼이 상장되어 가지고 시총 4조 2천억을 달성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 토스 같은 경우도 창업 초기 기업입니다만은 그 17년에 1,300억 하던 업체가 기업 가치가 3조 1천억 원으로 24배에 껑충 뛰는 비대면 산업이 엄청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비대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비율로 증감률을 본다면은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20% 증가했고 비대면은 오프라인은 마이너스에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추세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도 비대면 같은 경우는 17%씩 증가하고 있다. 다음. 그리고 우리 이제 중진공 지원업체 중에서 또 대폭적으로 성장한 업체 중에 하나가 코로나 환경을 이용해서 아이템이 밀키드입니다. 밀키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간편하게 이제 데워서만 먹을 수 있도록 원자재를 이렇게 공급해서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끼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매출액이 19년도에 712억 하던 것을 작년에 2천억으로 껑충 뛰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급속도로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가 2년간 일어날 디지털 변화가 2개월 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로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체도 사실상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되게 이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가, 그 회사의 스마트 공장으로 대폭 이제 투자를 했어. 그래서, 독일에 그,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실태조사 나와가지고 연간 매출액이 259억 하던 것을 연간 2,900원 수주를 받고 그래서 스마트 공정화 도입으로 인해서 경영 악화되던 것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 신보호무역주의도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의한 미국 내 제조를 강조하고 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EU는 산업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쇼링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쇼링에 대해서 이 조세 감면 등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이상과 역할입니다. 자, 중소기업, 이제,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냥 규모가 작다라는 정도, 중소기업의 그러면 정의는 무엇일까? 이제 예를 들면은 종전에 IMF 이전에는, 중소기업, 2015년 이전에는 그 중소기업 기준을 자산과 그 종업원으로 했습니다. 자산과 종업원으로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고용 창출, 그 고용을 흡수시켜야 되는데 그 종업원 300명 이하를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300명 이상을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약 한 200가지 정도 되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300명 이하에서 이제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피터팬 정국은 그런 그 현상이 나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종업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매출액 기준을 바꿔가지고 이게 자산과 매출액, 그 매출액은 그 다음에 또 업종별로 조금씩 이제 상이하게 그 형태에 맞게 400억에서 1,500억 이하를 이제 중소기업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독립성 기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그, 상호 출자, 대기업이라든지 출자 이런 제한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독립 법인격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자, 9983. 그 예전에는 이제 9988 이제 그 중소기업이라 하면 한마디로 9988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기준을 조금 바꿔서 이제 계산해서 99%의 기업체 수가 83은 83%그 우리나라 고용 인력 중에서 83%는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또한 이제 중소제조업이 우리 국내에 생산하는 비중은 전체 생산액 중에서 대기업은 63.5%인데 64.5%인데 대기업은 35.5%를 차지하고 부가가치도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밑에 그림 보시면은 대기업은 마이너스 7.4%의 성장률에 비해서 수출에 대해서 7.4% 마이너스해서 중소기업 마이너스 0.2%로 빠른 회복을 하고 있고 수출 비중도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 이 수출 비중 중에서 마이너스 17.4%까지 가다 전차 19.7%로 회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지원 왜 해야 되느냐 이제 기자들이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돈도 많고 다들 이 부자고 또 부자 실습을 하는데 왜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해답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고용 책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3%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83%를 책임지고 있고 또 청년 실업이 지금 약 우리 9% 정도 되고 있는데 이들 청년 실업을 구제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산업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이 개인이 이제 이 니즈가 되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요구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면서 틈새를 이렇게 중소기업이 그 커버를 해주고 있어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글로벌 경영을 지향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품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그 산업적인 측면도 있고 정치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임직원들은 상당 부분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는 중산층에 속하는데 이 민주주의를 두텁게 하고 건전하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터워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헌법 그 123조에 보면은 그 농수산업처럼 그 중소기업도 함께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 현재 이 직면하고 있는 거 이제 보면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크게 한 7가지 정도 이제 그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가지 정도의 어두운 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은 이제 대기업은 그 8.85% 영업이익률이 있고 중소기업은 5.16% 영업이익률, 평균 영업이익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비해서 영업이익률 58.3%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도 이제 중소기업 이자 보상 비율도 영업이익을 해서 이자를 낼 수 있는 건 3.26배로서 대기업보다 4분의 1 수준이다라는 거. 그만큼 영업이익이 이제 좀 작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채는 많고.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그, 그 요즘 이제 중소기업들이 경영을 해서 5.16% 이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은 1% 내지 2%또 뭐 주식하면 좀 더 이렇게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5.16% 같으면은 그만큼 리스크도 많은 반면에 크게 높진 않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특히 5.16%로 중소기업이 계속 이제 수평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하청 구조로 되는 게 한 50%까지 대기업 하청에서 이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을 하다 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은 꾸준하게 5% 전후로 해서 이제 밥 먹고 살게 하게끔 적절한 이윤을 추구하게끔 이렇게 하고 대기업은 이제 4.25%서 이제 그 혁신 구조조정 이런 걸 통해서 그 수익률이 8.85%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근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환경도 이제 중소기업 그 왜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처음 그 청년 실업 있으면서도 왜 중소기업들은 사람도 모자는데 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크게 임금입니다. 임금과 복지입니다. 임금과 복지. 그래서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대기업의 66% 수준입니다. 대기업의 66%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도 점차적으로 60대, 50은 계속 이제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20대, 30대는 계속 이제 감소되고 노동력의 어떤 질적인 면도 자꾸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그 전체 우리 중소기업 수가 663만 9천 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소상공인,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이제 피해가 많고 그런 데가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인 비중이 93.3%입니다. 3.3%이고, 그리고 제조업은 그 숫자로 이제 기업체 수로 따지면은 약 한 8.5%쯤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제조 그 국내 총 생산 비중은 이제 27.5%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기업체 수로는 이래 작지만 제조 비중 27.5%로서 세계 이 선진국 중에서 제조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어,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소기업들이 자체 브랜드, 자기 상품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비중보다 하청업체로서 납품하는 비중이 약 40, 한 7%로서 한 반반 정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 우리나라 총 이 생산 중에서 전체 그 생산 중에서 수출하는 비중은 10.4%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급여는 대기업의 66% 수준인데 그럼 노동 생산성은 어떠냐? 노동 생산성은 그보다 더 못 미칩니다. 32%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은 더 열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반면에 보시면은 밑에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은 그 2000년도에 그 100을 그 100이었다면은 이 노동 생산성은 183으로 그 저조한 반면에 최저임금은 403%로 계속 이라 갭이 점점 커집니다. 커져서 우리 그 지금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높인다고 해서 이제 이 노동자층과 이제 이 경영자층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좀 많은 이유는 이게 갭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구개발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제조업 중에서 우리 연구개발을 하는 비중이 35.4%로서 아직도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하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만 하고 3분의 2 정도는 연구개발 아직 못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다음. 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다산다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창업 제도가 많아서 고용 창출은 많이 되는데 그 고용 창출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다사형은 뭐냐면은 차감률이 우리가 이제 매년 14.7%로서 그 OECD 평균 10.5%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생존율은 5년 유지하는 생존율이 창업해서 5년간 유지하는 게 29.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OECD 평균 44.6%에 비해서 훨씬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창업을 하고 많은 도산해서 거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제일 밑에 도표 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분야가 그러면 창업하고 금방 이렇게 망하느냐 하는 것은 오른쪽부터 쭉 이렇게 보면 창업에서 망하는 비중이 높은 게 이제 금융보험업 이게 맞아 이 개인 이제 금융업 그다음 사업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도소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이런 순서대로 이제 빨리 이제 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그 생계형 중심 창업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 기회형 창업 비중은 OECD 최저라고 하는데 기회형 창업은 이제 한마디로 기술 기반 창업입니다. 기술 기반을 창업하는 그런 창업 비중이 한국은 21%고 그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창업도 도표에 보시면은 그 부동산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이런 이제 생계형이 많다라는 거. 제조업은 창업하는 건 지금 현재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게 또한 이제 기술 기반의 창업이 훨씬 더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기업가 정신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35개 중에서 20입니다. 이 기업가 정신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강한 게 이제 강점인 것은 제품 혁신과 공정 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이라고 합니다. 약점으로서는 이제 창업 기회 인식도라든지 국제화 수준이라든지 경쟁 의식이라든지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낮다. 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약간 이제 어두운 면을 봤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창업에 있어서 좀 밝은 면을 좀 본다면은 자, 우선 조금 전에 말씀처럼 생계형은 창업이 많은 대신에 또 최근에 와서 법인 창업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법인 창업은 이제 이게 법인 창업은 조금 전에 생계형보다는 이 사업에서 성공률과 지속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법인 창업이 최초로 98년도 IMF 바로 직전보다 법인 창업이 지금 이제 12만 개로서 최초로 이제 10만 개 넘게 이제 12만 개로 오고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직전에는 2,168억 그 투자하던 것을 지금 현재는 4조 3천억으로서 어, 엄청 이제 커졌고 그 다음에 펀드 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6.6조 원으로서 작년보다 2.3조 원 증가해서 투자에 대한 지원은 엄청 많이 이제 갖춰졌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도 이 대기업에 비해서 고용 창출도 훨씬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고용 창출이 창업기업에 비해서는 창업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창업기업 인정받는 게 한 3만 9천 개쯤 됩니다.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기술성 성장성을 이제 확인받아서 창업제도에 승인된 기업인데 그 기업들은 작년에도 고용 창출이 7.9% 증가되었습니다. 기술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개발도 창업기업에 대한 뭐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은 대기업보다도 훨씬 더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장래가 이제 좀 밝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그 사실상은 벤처기업에 대한 우리 정책은 IMF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됐습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코스피 3000시대, 코스닥 1000시대가 와서 코스피의 상위 20개 기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그 IMF 그 이후에 01년도에는 벤처기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다음 20년도에 보면은 이 네 개가 들어있습니다.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 네 개 회사가 이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는 보면은 다음 코스닥에도 한 1,500 가까이 회사 되던데 상장된 회사가 그 중에 그 01년도에는 코스닥 중에서 벤처기업은 6개 회사였습니다. 휴맥스, NC소프트, 안철수 연구소, 옥션, 핸디소프트, 국순당 6개였습니다만은 20년도에는 13개에서 껑충 뛰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벤처 기업들이 이제 급발전, 급성장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저희들이 이제 그 중진공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 3만 개 회사에 대해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그 성공 요인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성공 요인을 조사해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3C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3C는 이제 CEO, 커스터머, 체인지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제 관리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창업기에는 대표자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대표자의 능력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성장기에는 그 장기적 관점의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거 하고 적극적인 시설 투자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게 제일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세 번째 이제 성숙기에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전략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변화 추구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변화 관리입니다. 변화 관리. 어느 정도 기업체가 어느 정도 성숙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끊임없이 2번과 3번 관리를 끊임없이 그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냐?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저기 자료가 보면은 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이 자료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이제 문제인식과 키의 포착 능력. 그 다음에 그 포착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 성공 모델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렇게 가져가느냐 하는 거하고 세 번째는 위기 대처 능력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창업했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제인식에 대한 기회 포착으로서 이제 성공한 사람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토스 비바리 퍼블리카 의 대표 이성근 대표가 지금 82년생인데 이분은 우리 저희 그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제 그 1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들어왔는데 보통 이제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인데 치과의사에서 삼성의료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보건의로서 이 섬에 가서 이제 그 의무 기간 동안에 보건의로서 활동하면서 바다를 보면서 늘 이렇게 이제 생활했다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보다 더 좀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 국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고민을 한 결과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답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제대하고 보건이 마치고 저희 중증공 창업 사관학교 있다는 소문 듣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문제인식, 일상 삶 속에서 불편함이 뭐냐라고 해서 자기가 1년 가까이 동안 불편함을 100가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100가지를 간접 100가지를 쭉 리스트를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6가지를 이제 자기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만들려고 계속 이제 시도합니다. 근데 6가지 모델 중에서 다 첫 번째 해보니까 이래저래 또 망하고 두 번째 해보니 이래저래 안 되고 세 번째 계속 안 되고 여섯 번째 드디어 이제 성공을 하는 이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중진공이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수단, 멘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시책을 활용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1년 과정 지나고 나서 졸업 후에 한 3, 4년 후에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아이템으로 연계돼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은 그 요즘 이제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산 가치 3조 1천억에서 지금 유니콘 기업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차별화 전략을 보면은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이 회사는
업무 추진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휴가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뭐 출석도 불렀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조직 문화가 어떻게 이제 가져가느냐가 되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제가 한 2년, 1년 전에 이제 부회장이 돼서 이제 선배한테 가서 이제 또 술을 한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중소기업 학회 회장님인데 저보고 이제 딱 주문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부회장이 됐으니까 직원들 그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그 진짜 그 나라에 걸맞게 선진국이 되려면은 그 직원들 몰입도가 되게 중요한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입도. 그 몰입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몰입도는 그 직원들이 몸은 회사에 가는데 마음도 같이 한꺼번에 가는 그 정도를 몰입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몰입도가 높아야지 회사 혁신이 되고 주인의식이 생기고 주인의식이 혁신이 되고 혁신이 돼야지 이 회사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볼 때는 조금 전 이야기처럼 주인의식을 높여줘야 된다. 주인의식을 높여줘야 되고 주인의식을 높여주는데 중진공은 이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수단보다는 우선 부의사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끊임없이 칭찬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칭찬을 해라. 근데 칭찬은 돈도 안 들고 될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야 그거 정말 어렵더라고. 와서 이제 칭찬하려고 마음먹고 이제 칭찬 요소를 찾고 하는데 결제 들어오면은 그 이제 그 칭찬 요소를 찾고 하는 게 쉽지 않고 잠시 이제 금방 이제 뭐 보고 시간이 길어지면은 요점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꾸로 이제 공격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늘 이제 실패했는데 이게 아마 이제 계실 분 중에서 몰입도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주인의식 가지게 하고 어떤 회사 나름대로 뭐 전객들도 이임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근 사장님은 몰입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모든 이 조직을 지금 조직을 그 팀 단위로 이렇게 하면서 팀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다 결정하고 업무 추진비 쓰는 거 한도도 없이 1년에 출장도 자기 마음대로 휴가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한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부분 다가 이제 주인의식은 겪는데 그러면 오버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회사의 손익구조든지 매출이든지 모든 것을 오픈한다는 거. 뭐전 직원들한테. 전 직원들을 오픈해서 하다 보니까 회사 성적표를 본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또 이렇게 절제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 규모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상당 부분 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3천 명 되는 조직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 그것 또한 우리 사장님도 계시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유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인식과 기회 포착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잘 이렇게 구사해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하이퍼 커넥터 이 회사가 이제 이 금년도 초기에 자기 플랫폼을 그 미국에 2조 원 주고 팔았습니다. 2조 원 주고 팔았는데 이분은 그 서울대 공대 출신입니다. 서울대 공대 출신인데 서울대 공대 나와서 자기 친구 한 3명하고 이제 사업을 2014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어, 이 사람도 한 4번 망하고 3번 망하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을 이 중동 이제 해교도한테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싱해서 어, 모바일 영상 앱 아자르라는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채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채팅인데 왜 해계도는 이 문화가 그 대부분 다가 이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이렇게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이제 문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이제 이 해교도들이 그 직접 이제 문자로 주고받고 뭐 이 저 카카오톡 이런 거 하고 달리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선호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누적 다운로드 수가 이제 5.6억 건 되면서 그래서 미국에서 작년에 이제 미국 매치 그룹에서 데이팅 앱을 이제 운영하고 미국에서 이제 2조 원의 인수에 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겟팅을
좀 더 이렇게 구체화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인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2조 원을 이제 팔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 그다음에 이제 정책 방향 이 부분은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제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 경영 뉴딜, 안전망 강화이고 중기부에서도 이제 여기에 실행 방향으로서 이제 이렇게 5가지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또 비서관님 오시면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거기 때문에 이분도 통과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중진공 잠시 소개하고 그다음에 중진공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중진공은 이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통한 균형 발전 기여하기 위해서 79년도에 설립했어요. 국내 이제 본사는 진주에 두고 있습니다. 진주에 두고 있고 진주 본사에 이제 26개 부서가 있고 지역 조직이 한 32개, 지역 본지부가 있고 연수원도 한 6개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인데 이제 하나 더 최근에 이제 지어서 6개 연수원이고 해외 이제 네트워크도 17개국 27개 이제 지점을 가지고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이제 19조 원입니다. 자산 19조 원이고 예산 1년 예산은 약 한 10조 6천 원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 출연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 자산이 19조 원 규모는 보니까 전북은행이 약 한 19조 정도 됩니다. 전북은행이 19조인데 딱 전북은행 정도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중진공은 79년도 이제 설립돼 가지고 그 초창기 중기부가 이제 93년도인가? 96년도인가 93년도 설립하기 이전에 중진공 중심으로 이제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했는데 집행하고 했는데 그 시대별로는 이제 근대화, 구조정 촉진, 신경제 5개년, IMF 위기 극복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그 한국판 뉴딜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메르스 피해 때나 코로나 위기 때 이때 이제 정부로부터 대폭 이 유동성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의 이 금융 애로 위기 극복하는데 우리가 많이 기여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중진공은 크게 사업을 4가지 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술 정책 자금하고 그다음에 글로벌화 및 수출 지원, 인력 양성 이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창업기술 및 정책 자금 이 2개 중심으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거점은 17개국, 27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출자 회사도 저희들 자회사가 4개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제 행복백화점입니다. 여기 이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한국벤처투자,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펀드에 대해서 이제 총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SBC 인정원은 이제 ISO 품질이나 ISO 인정을 하는 기관이고 중증 파트너스는 이제 저희들 이제 시설 관리 이런 유지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 정책입니다. 이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정말 세계적으로 그 이스라엘 다음에 정책 수도 많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만 해도 여기 보시면은 2천 개 가까이 됩니다. 2천 개 가까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439개 사업에서 29조 원을 주로 이제 예산은 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크게 그 IMF 전후에 이제 지원 정책이 크게 바뀝니다. IMF 이전에는 여기 보시면 그 투입 요소의 증가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운영했는데 대기업은 이제 주로 이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으로 했고 중소기업은 하청 기업으로서 수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때 이제 30개 그룹 중에서 17개 대기업이 망합니다. 망하고 근로자도 200만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생존 역량과 수익성 제고를 노력하는 반면에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이 바뀝니다. 대기업 중심에서. 그래서 이제 이 97년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제정돼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금 지원 수단에서 핵심형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지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창업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도 약 한 200가지 되는데 중기부에서 하는 것은 약 한 43개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창업 사업 중에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단위별 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창업 지원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패키지 사업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아마 전북대학교도 창업 초기 패키지 이 사업을 제가 옛날에는 선두대학 지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창업 초기 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기업 생태계별로 예비 이제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예비 사업 예비 창업자 그다음에 이제 3년 미만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창업 성공 패키지 창업 초기 이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7년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도약 패키지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오늘 이제 우리 그 성공사례 업체 사장님도 오셨지만 성공사례 업체 이제 농사 짓다가 이제 이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매출 100억 가까이 하는 사장님들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창업은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이거는 누구나가 예외 없이 누구나가 창업에 대한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얼마큼 누가 하고 또 절실하게 또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도전 정신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꾸 말씀 많이 드리는 것은 이 창업은 모든 사람이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은퇴하는 사람은 은퇴하는 사람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뭐 그래서 제가 창업제도에 대해서 오늘 많이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창업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패키지식으로 이제 한다는 것은 패키지는 뭐냐? 제품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거기 가면은 시제품 나와서 마케팅까지 전부 다가 그 패키지 속에 지원 수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보조금으로 나간다라는 거하고 여기 보시면은 그 보조금이 지원 한도가 최대 1억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업 패키지로 양성하는 인력이 1년에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6천 명.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초기하고 이제 성장 이제 처음 예비 초기 이렇게 과정만 나눠져 있지 똑같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무조건 사업의 기회를 자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진공이 그 중에서 하는 이제 창업 성공 패키지는 이제 중진공이 이제 하는데, 중진공 창업 패키지 사업은 엄청나게 인기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5.15 대 1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대 1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좋으냐. 첫째, 중진공 같은 경우는 1년 과정 지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정책 자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후속 수출, 마케팅 사업, 인력 지원 사업, 계속 한 5년 동안 AS를 합니다. 5년 동안 후속 지원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스, 그 퍼블이, 그 비바 리퍼블리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도 5년까지 케어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모델,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후속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라는 거하고 중진공 그 사관학교 출신들은 조금 전에 우리 일반 기업들이 5년간 생존율은 29%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관학교는 5년 동안 생존율이 약 73.4%입니다. 그래서 그 중진공 사관학교에 대해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겠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자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그 대한민국에서 창업 지원 정책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정책이 바로 이겁니다. 이 팁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종전에는 창업 지원 대상을 이제 이 공공기관에서 이제 주관하는 기관에서 뽑았습니다만은 여기는 뭐냐면은 공공기관은 정부는 엑셀레이터 기관을 뽑고 엑셀레이터 기관들이 투자한 회사에 이제 그 회사를 정부에서 연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연계 지원하는데 여기 이제 금액은 보시면은 프리 팁스가 있고 팁스가 있고 포스트 팁스가 있는데 최대 얼마를 프리 팁스는 1억 그리고 팁스는 이 R&D 5억하고 연계 지원 2억하고 7억 포스트 팁스는 5억입니다. 최대 13억을 융자도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13억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템만 있으면은 이런 수단을 최대한 살리면은 전혀 내가 그 실패자의 기수도 없이 할 수 있고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또 그 성실한 실패자에 대해서 또 전부 다 면회해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도 잘 활용하면은 특히 이런 이 MOT 과정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설득 이런 건 참 잘하실 거니까 그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거는 반드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증호 예를 들면 창업사관학교하고 이 정부의 이제 이 패키지 사업을 약 한 6천 명 양성하는데 거기에서 어 사업계획서하고 갖춰야 될 이제 팁이라고 한다면은 우선에 아이템 선정을 정할 때 시장에서 뜨는 아이템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인지 그걸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그 미국에서 이 자료가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이 망하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내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하고 관계없이 내가 그냥 주도적으로 내 생각나는 대로 사업 구현하는 그 회사는 무조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삶에서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이 권하는 아이템이든지 삶에서 필요한 그런 그 아이템이든지 그걸 이제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업 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계획서도 가독성이 높게 이제 도표라든지 또 이 뭡니까 이 숫자 그 이 통계 이런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작성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발표도 이제 서리 퀘스천 중심으로 발표를 해야 된답니다. Why this? 왜 이 아이템을 하느냐? 그 다음에 왜 지금이냐? 그 타이밍 잘못 못 맞춰가 너무 빨리 나가도 그 시장에서 읽어주세요. 예를 들면 초창기에 우리 그 정수기 같은 거 어릴 때 막 나왔으면 초창기에 정수기 한 사람 다 망했습니다. 시장에서 엄청 비싼 돈 주고 그걸 안 사니까. 그 나중에 후발대들이 그 정도 해가지고 성공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좋지만은 왜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나의 역량은 뭐고 이걸 잘할 수 있는 그동안의 캐리어는 뭐고 이런 나의 그 기술성이랄 게 여러 가지 그런 이 부분 그것도 되게 강조를 해야 될 거고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어필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 오늘도 내가 점심 먹으면서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사장 이제 설명하실 건데 미국에서 이 협력업체 선정하러 왔는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협력업체 선정하러 가면은 이 제대로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품질이 제대로 나오느냐, 그거 중심으로 보는데 미국에서는 그 이 협력업체 할 때 먼저 보는 것이 이 회사가 노동법에 위반되는 뭐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은 안전사고 내는 게 있는지, 아니면 무슨 뭐 사회적 어떤 가치 측면에서 뭐 기스가 있는지 그거 중심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예전에는 그 사회적 가치, 지금 이제 어떤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 이제 조금 전에 이걸 다음에 설명할 건데 기업가 정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가 정신 이 부분은 그 창업해서 상당 부분 이제 아까 제 생존율도 낮고 이러기 때문에 그 기업가 정신은 자기가 길게 나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그 사업할 때 끈기 있게 이렇게 나는 계속 이렇게 이 시도해서 성공하고 말 테야라는 어떤 그런 신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창업에서 성공하기는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념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나는 이렇게 왜 사업을 하고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하는 하고 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그게 요즘 또 중요하게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그 예비 창업 패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비 창업 패키지는 이제 요즘 분야가 여성, DNA, 거린 경제를 뽑으니까 거기에 특화하시고 초기 창업 패키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템이지 그걸 되게 본다는 하고 그다음에 정진공 창업사관학교는 지역별로 다 지역 산업 특화 산업 중심을 뽑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어플라이 할 것이냐 그 특화된 그 아이템 중심으로 신청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투자는 이게 이제 우리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초창기에는 사실상은 3년 이내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패키지 사업도 있고 융자 사업도 있지만은 이제 중요한 수단은 그 하이리스크 하이터이기 때문에 투자 영역이기도 합니다. 3년 이내 창업 초기 그래서 투자를 되게 확대하고 있는데 그 투자에 대한 재원은 정부에서 여러 기관에서 출자를 하면은 그 투자를 그 조합을 만들어서 그걸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우리 자회사인 이제 한국 벤처 투자 주식회사인데 벤처 투자 주식회사에서 이제 투자 조합을 이제 VC하고 합쳐서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투자 조합을 통해서 이제 이 중소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관리를 하는 데가 그 한국 벤처 투자 주식회사고 그 모태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규모는 이제 모태 펀드에서 조성한 것은 5.8조고 투자 펀드 수도 조금 전에 VC하고 881개 이제 그 펀드를 조성해서 그 펀드를 통해서 투자 기업이 7,333개고 투자 금액은 21조입니다. 대표적인 성과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서 약 한 3분의 1이 이 모태 펀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벤처기업 인정입니다. 벤처기업 인정. 벤처기업 인정은 이제 기술성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벤처기업 인정을 하는데 벤처기업 인정하면은 약 한 100가지 정도 이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은 크게 종전에는 기보, 증진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이런 기관에서 했는데 작년 말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벤처기업 협회에서 이제 하게 됐으면 거기 이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분야를 어, 벤처 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이 분야 세 분야를 해서 이제 승인을 하고 이 승인 받게 되면은 그 혜택은 그 다음 페이지 여러 군데 세제, 금융, M&A, 인력 등 약 한 100가지 정도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을 초기 시작할 때 3년 이내입니다. 이거 신청할 자격은 창업하고 3년 이내에 이제 내가 자산을 예를 들면 공장을 산다든지 아니면 기계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처음에 자산을 많이 확대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벤처기업부터 먼저 확인 받고 하시는 것이 세제 혜택이든지 여러 가지가 유리하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제 이 중진공 그다음에 기보 신보 이 보증기관들 그런 데서 운영하는 이제 정책금융입니다. 정책금융 중소기업 이제 이 금융은 은행에서 이제 하는데 은행 이제 대출은 전체 이제 100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이 약 한 82%서 한 804조 됩니다. 804조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804조 중에서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제 조달하는 게 85%고 그 다음에 보증기관이 12.7%고 정책 자금이 0.7%고 주식 회사채 이런 데 이제 직접 대출이 0.5%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진공하고 보증기관하고 하는 차이가 뭐냐면은 다음 일단 중진공 정책 자금이 이제 있습니다만 중진공 정책 자금은 약 80% 가까이를 신용으로 지원합니다. 이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해서 신용 평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은 이제 우선 금리가 이제 일반 시중은행보다 삽니다. 금리가 싸고 그다음에 그 특히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고용 창출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대를 합니다. 금리도 또 우대하고 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금 특히 이제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은행하고 중진공하고 금리 차이가 한 1년에 한 1%에서 2% 차이 나는데 에, 한 50억 원을 만약에 이제 50억 원을 이제 지원한다 그러면은 1% 차이 나면 우리 10년짜리 시설 자금 10년짜리니까 1년에 1% 같으면 10년이면 12%입니다. 12%. 12% 같으면 50억이면은 약 6억을 이익 보게 됩니다. 6억을 이익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2% 차이 나면은 12억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지금 현재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진공 금리는 거의 그대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완만하게 이제 올라가고 시중 금리는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오면서 보여 채권 발행 금리 중진공 예산은 또 채권을 이제 그 발행해서 조달하는데 채권 발행 금리가 다음 이제 금리가 나오죠. 중중 이제 중중 정책자 금리 금리가 이제 예를 들어 기준금리 중진공 금리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가가 있습니다. 원가가 채권 발행 금리가 이제 있고 거기에 채권 발행 금리에 연동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현재 채권 발행 금리는 어 금년도 초에 1.3% 이제 금리에서 지금 쭉 이제 성장 이제 높아지면서 지금 한 1.7%까지 와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제 금년도 되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빨리 연동해서 계속 키워갈 겁니다. 중진공은 그동안 누적적으로 있는 금리에 연동해서 가기 때문에 그다음 밋밋하게 이제 수평적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그 시설 자금 쓰시는 분들은 금리가 오르는 추세일 때는 반드시 공기관 이 금융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은 은행들은 이제 처음 이제 그 여기 은행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그 고객들 유치하게해서 은행끼리도 한 금리가 한 1% 정도 차이 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가격을 사게 주지만 1년마다 연장시킬 때는 다 그게 이제 연동해서 다 그 어디서 다 이렇게 그 확보해도 확보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그 뭐 그 직원들 이제 예금을 이제 거기 이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파생 상품들 연계해서 다 이렇게 이제 챙겨가는데 그 생각해 보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월급도 거기서 받아야 되고 이익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중진공 같은 경우는 직원들 월급까지도 전부 정부에서 대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자금 하시는 분들 큰 돈 쓰시는 분들은 아마 중진공 이 예산을 이 중진공 이 자금을 절대적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진공 정책자금 쓰려고 하면은 뭘 보느냐 기술성 30% 보고 사업성 40% 경영 능력 30% 정책 목적성 30% 크게 이제 기술성 사업성이 중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여러 가지 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이 네 가지입니다. 여기 네 가지면 우선 현장에 가면은 오늘 여기 사업진 나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를 나중에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그동안에 경험 있는 것을 이번 차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처음에 이제 이 기업 하신 분 많은 줄 알고 중진공 보증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내용 중심으로 현장에 가면 다 확인하고 평가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되게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가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현장에 가면은 3.5에서 정도의 청소 상태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리고 표정을 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몰입도라고 했죠. 몰입도가 높은 이 종업들이 몰입도가 높은 회사는 청소 상태도 다르고 표정도 밝고 항상 적극적이고 그 뭐 그렇더라고. 그걸 처음에 딱 경비실부터 들어가서 이렇게 회사에 딱 파악해 보면은 야, 이 회사는 살아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반드시 그 회사는 그 회사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첫인상이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력, 기술력을 설명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술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회사는 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객 니즈에 맞는 이 영업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되게 이렇게 설득력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보시면은 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물건을 만든 회사들은 이 수익성이 없더라고요. 수익성 없고 또 현장에 나가 보면은 경쟁력이 없어요. 되게 이 기술적으로는 되게 높이 평가하지만 현실성이 없어.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설명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술은 세계에서 최초의 기술입니다 하면은 그거는 바짝 신경 써서 이제 봐야 됩니다.
처음으로 이 기술은 세계 처음이다. 이 제품은 세계 첫 제품이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 이야기처럼 처음에 이제 문제인식, 삶에 있어서 문제인식이 있었으면은 누구나 했을 텐데 하다가 망했거나 아니면은 타산이 안 맞는 그런 아이템을 가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우리는 이제 되게 이제 신경 써서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하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그 내 이 기술성 이런 부분들이 그 품질 면이나 비용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납기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맞출 수 있는 그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낫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고용 창출 요즘은 전부 다 고용 창출입니다. 고용 창출 실적이 없으면 고용 창출 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습득을 시킨다는 거죠. 고용 창출 계획.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사회적 성과 이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 사회적 이 성과 부분, 이 사회적 가치 이 부분이 이 지속 가능 경영이 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회사를 제가 한 4천 군데 다녀봤습니다. 4천 군데 되는데 이 사업이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한마디만 한 단어로만 이야기를 하면 저거는 의리라고 하겠습니다. 나라 최고 경영자의 의리라고 하겠습니다. 의리. 의리. 근데 요즘은 그 의리 플러스 이제 사회성, 사회적 가치, 이제 그것까지 같이 이제 연계해서 이제 설명했는데 왜 의리냐 하는 것은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본인이 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또 문제 해결도 해야 되고 또 아이템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기에서 환경 변화에서 조금만 늦어도 이래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 이 상황이 상당히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도와주느냐? 첫째, 반드시 직원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함께 해줄 것이냐. 두 번째, 그 주변에 있는 지원기관들이 이 부분을 평상시에 어떻게 받느냐. 그 다음에 고객, 물건을 팔아주시는 분, 그분들이 이분을 평상시에 어떻게 받느냐. 그 세 군데에서 누군가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 늘 일을 가보면은 이 회사의 경영 상태보다 더 보는 것이 이 사장님 이 그 인성을 봅니다. 물어보면 의리 있는 분이다. 예를 들면 되게 힘들어지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그 파인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 그 전에 이제 그 이 코스닥 상장하다가 그 CFO를 잠둬가지고 회사가 이제 망했는데 망하고 삼성에서 이 사람을 잘 와서 계속 아이템을 주면서 해라고 합니다. 하도 지쳐가지고 다 빚잔치를 하고 나니 20억 남더랍니다. 20억 남는데 그 20억을 본인이 10억 가지고 10억을 핵심 인사들을 전부 다가 1억씩 1억씩 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이제 직원들은 그 핵심 이제 인력들이 10억씩 보통 사장님들 같으면 그 상황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가져가죠. 근데 그 10억씩 받은 그 사장님들이 또다시 뭉쳐가지고 삼성에서 이 삼성에서 이제 연구소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신뢰를 하고 삼성에서 계속 오다 또 줘가지고 다시 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지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서 6년 만에 다시 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는 그걸 보면은 이게 바로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 힘들었을 때 10억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핵심 그 인력들한테 10억씩 나눠주고 다시 지금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천안에 지금 파인텍 반도체 장비회사 또 코스닥 상장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야, 저 사장 대단하다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의리가 삼성에서 다시 도와주고 동료들이 다시 그 사장을 추대해서 다시 이렇게 경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그게 많은 부분을 봤습니다. 대부분 다 망하는 케이스는 뭐냐? 필요를 할 때는 막 이렇게 잘 하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됐다 하면 반드시 그 초심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되게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들 이제 잘난 사람들 시기하게 돼 있거든요. 시기하고 저 사장님도 언제까지 가는 거 보자라고 떨어질 때까지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뒤틀리면은 그럴 줄 알았다 하면 다 손가락질 하고 그분한테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참 그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지속 가능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인들도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저 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초심의 마음, 진정성 있는 초심의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창업을 하시더라도 혹시 그런 기회가 오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지금 5시 20분이죠. 그리고 이제 요 뒷장에는 자, 이제 다시 또 이제 그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책 자금에서 이제 현장을 받고 현장 실태에서 가는데 이게 이제 기보하고 신보하고 같은데도 뭘 더 중요시한다라는 거, 중요시하게 본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 의사장님,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이런 기관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자, 기보 같은 경우는 이 기보도 참 이 되게 기보가 신보에서 독립해 오면서 그 회사 나름대로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그 이 뭐 좀 업무를 좀 이렇게 그 중복이 되면은 다시 이 신보하고 흡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본은 철저하게 기술 중심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보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청업체로서 어떤 그 지위를 잇는 회사보다는 자기 기술, 자기 브랜드로 하는 그 중소기업을 되게 이제 우대하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술을 보증해서 기술을 담보해서 주는 기관이지만 기술보다 마케팅을 대해서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장님들한테 점수를 더 많이 주더라. 이제 그게 이제 기보의 특징이고 신보의 경우는 이제 신보의 경우는 종전에 이제 그야말로 그 우리 그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용도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신용도를 많이 보고 이 회사에 돈 주면은 제대로 갚을까? 그래서 이 예를 들면은 그, 그 뭡니까? 이 돈을 이제 빌린 돈이 이 회사가 너무 많다 하면은 아, 이 리스크 있다 해서 그래서 그, 이 차입금 규모를 상당히 많이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신보라는 거 기부하고 신보가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그런 게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용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뭘 보느냐 하면은 부실진구가 있는 기업 특징이 있더라고요. 부실진구 있는 기업들 이제 이 부분도 여러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간담회 하고 여러 가지 그 통해서 그 쭉 한번 정리해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우선 2년 이상 매출액이 감소되는 기업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부실날 가능성이 많더라. 그럼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2년 이상 이 감소된다는 것은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서는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 외부적인 환경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이 대체제가 개발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반드시 저희들은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매출액이 2년 이상 감소되면 특별하게 코로나 환경이다 이럴 때는 뭐 이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걸 많이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내가 빌려가지고 차입금을 빌렸는데 이자를 내가 영업 활동에서 이자 갚을 돈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자 갚을 돈도 안 되는 회사는 돈을 이제 지원을 이제 제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손 누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손 누적이 이게 창업 초기 기업은 이 재무제표를 별로 중진공 같은 경우는 안 봅니다. 초기에는 무조건 투자하고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제표상으로 보더라도 결손이 계속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3년 초가 되고 3년에서 5년까지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서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그거 지나고 5년 지나고 나서도 이제 이런 상황 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사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 그래서 3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설명 잘하면 되지만 5년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장비 하면 어려워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매출 채권 및 재고 자산 급증.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출 채권을 그 두 가지입니다.
세금, 이제 예를 들면은 매출 채권하고 재고 자산이 많다라는 것은 회사가 매출은 계속 이렇게 난다고 하면서도 창고에 모든 상품이 제외 있습니다. 이것은 불량품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마케팅이든지 이런 경쟁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그 장부상 그 뭡니까 이 매출액을 일부러 가장 매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재고 자산을 많이 잡아놨다든지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면서 이익 많이 나는 데는 매출을 오히려 적게 잡아놓습니다. 적게 잡아놓고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사실상은 이 매출하고 재고 자산 이런 거는 재고 자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이상 그 비용으로 틀어야 되거든요. 틀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재무제표를 건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 단기 차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차입금이 증가되는 것은 뭡니까? 특히 장기 대출하다가 단기로 바꿨다 하면 이 회사는 되게 힘들어지는 과정이다.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2금융권, 그 다음에 금리 높은 대로 이렇게 간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 이 회사가 상당히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그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흐름표도 이제 그 자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투자를 받아서 빌려서 이런 있는 이 운영비에 대해서 이걸 사업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이걸 현금을 점점 이렇게 확대돼 가야 되는데 현금이 점점 줄어든다 하는 것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 지속 가능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 현금 흐름도 이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재무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은 현장에 갔다 하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몰입도가 있느냐 없느냐, 사업에 대한 몰입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봅니다. 그래서 외출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행선지가 직원들 물으면 불분명하고 그다음 약속 위반들을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는 사업성보다는 기술만 강조하는 이 사장님들 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이제 문제되고 그 다음에 그 대량 구입처가 변경되고 납품 중단이 되는 거 또 지급 조건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게 되게 짧게 또 그다음에 돈을 그 갚아야 될 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하청 다시 재하청 줘서 이제 납품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급 조건을 이렇게 상당히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짧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준다든지 이런 데서 또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거 재고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도 이 고가 장비를 요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공장 가동률이 70% 이상은 돼야 되는데 70% 이상이 안 되면은 그것도 한 문제입니다. 그거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량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 데이터,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에서 하는 거 보면은 전기 사용량을 보면은 다르게 됩니다. 전기 사용량은 갑자기 전기 사용량이 최근에 뚝 떨어진다. 여기에서는 공장 가동률 아무리 속여도 전기 가동에서 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전기 가동률을 본다든지 전기 사용량 이런 걸 이제 보고 가동률을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종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업원도 특히 경리과 출신 이런 사람들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고 바뀐다. 그것도 또 이제 문제로 봅니다. 이 회사는 자금 사정이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경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경리 바뀌는 이유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지금 가수금 잡손실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금은 이제 대표자가 회사에 돈 법인 돈을 쉽게 이제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이 공사가 구분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자금 유용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보게 되고 잡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손실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불명해야 되는데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하면 거의 다 잡손실로 이제 때려가서 한꺼번에 해결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것도 문제됩니다. 금융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래량이 바뀐다든지 바뀔 때 이제 이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간다든지 또 차입금 상한이 연기된다든지 이런 부분 유의 깊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기간입니다. 보증기간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처럼 보증기간하고 중진공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보증기간은 그 은행에서 대출하는데 그 은행에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보증을 해주고 중진공은 보증을 신용으로 주기 때문에 보증과 대출 한꺼번에 동시에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진공이 하면은 보증 수수료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기간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1% 내지 2% 금리가 중진공이 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증기관에서는 보증해 주는 대신에 수수료를
평균 뭐 0.5에서 뭐 한 2% 정도 파드니까 그것만큼 중진공이 이제 중진공 그 돈을 정부에서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실 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 나더라도 보증기관은 이제 은행하고 또 1% 수수료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은행에서 좀 더 이제 받아서 이제 해결하고 중진공은 부실 나면 정부에서 이제 또 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점에서는 이제 중진공이 누워 죽겠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더 많이 받은 만큼 기업들한테는 이 비용 부담이 적게 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꺼번에 중진공은 의사결정을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도 해야 되고 보증기관에 두 사람 다 같이 두 군데서 이제 평가해야 되지만 중진공은 한꺼번에 하면 끝난다는 거. 그런 게 차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기관에서 조금 전에 기술성, 사업성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은 또 용도에 따라서는 공공기관 조달청 입찰 참여한다든지 건설 제조 등 원청사에 협력해서 등록한다든지 금융기관 당사기래 및 여수인 심사 시에 이런 거 할 때도 이거는 이제 신용평가기관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두 종류입니다. 평가기관이 두 종류인데 이럴 때 하고 그 다음에 채권 조달 할 때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런 데는 그 법률 근거가 이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 신용조회업에서 이제 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 채권 발행할 때는 그 신용등급 평가기관 그 그 서울신용평가든지 한국신용평가 이런 데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 여기도 일상적으로 개인도 여기에 하지만 법인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평상시에 그런 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관리 평가를 그러면 두 종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재무하고 재무 등급이 한 70% 비중을 하고 비재무가 약간 30%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무는 똑같이 수익성, 안정성은 다 똑같이 있습니다만은 비재무에서 똑같이 신경 써야 될 게 대출금 연체 금리를 해야 됩니다. 등급을 잘 받으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경영자 신용관리, 이것도 마찬가지 카드사, 현금 서비스 얼마나 썼는지, 제2금융권 이용은 그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세, 공과금, 기한내 납부를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업장에 예를 들면은 권리 침해가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게 걸려 있는지, 그 다음에 각종 그 산업재산권 보유 업계 시장 점유율 재고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 개선시켜서 재무 등급을 이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R&D 지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R&D 지원은 이제 이 중기부에서 산자부에서도 하고 중기부에서 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거 중심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R&D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여기 이제 이 R&D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부 형태는 여기서 이제 기업 주도형 R&D 12개 사업이 있고 협력형 R&D 8개 사업이 있고 정책 목적형 R&D 21개에서 41개 내역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2천만 원에서 20억 규모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예산은 1조 7,229억 원 이제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다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R&D 사업은 연중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중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기간에 이제 1년에 뭐 분기를 한다든지 그때 이제 정부에서 공고하는 그때 따라 특별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하고 시기를 미리 이제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 하고 두 번째 이제 이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전에 유사 중복성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게 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이 검색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네 군데는 반드시 검색을 해요. 첫째 이제 정부 과제 통합 검색 및 선행 과제 검색할 때는 그 NTIS 그 홈페이지, 그리고 중소기업 주요 산업부 기술 로드맵 기술정보진흥원, 선행 특허 및 특허 정보 검색은 한국특허정보원, 경쟁사 매출 및 재무 등 경쟁사 정보는 구글에 들어가서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정보가 다 있습니다. 이 정보를 최대한 하시고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도 그 대개 이제 보면은
그 어려운 용어를 해가지고 여기 앉아서 심사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기관에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특정한 기술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관점에서 그 스토리텔링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습득력이 이 평가 사람들이 설득력이 약해서 좀 그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하고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보호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보호 체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평가를 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기술 개발은 시작일 뿐이고 기술 개발한 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화를 할 것이냐, 사업화를 하고 그걸 어떻게 또 판매를 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성장 전략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술을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또 평가하시는 분은 계속 묻는 것은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를 계속 묻습니다. 한쪽은 기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한쪽에는 사업성에 대해서 자꾸 묻고 그러면 이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의 특징적인 좀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면은 자기 그 기술성에 대해서 좀 인정 안 해주는 줄 알고 그대로 이제 자기 이제 강하게 클레임을 걸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제가 볼 때는 그 이 기술에 대해서 특히 자기 기술에 대해서 사업성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자기가 만들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더욱더 거기에 악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한 되게 이제 좀 유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왜 이제 제가 특별히 했나 하면은 여기 공공기관 계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중진공 우리 이제 요즘 각 기관마다 이제 그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든지 하면은 정부에서 그 중진공에 대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서 아마 똑같습니다. 신고 기부나 이 공공기관마다 각자 나름대로 기능에 대해서 그 특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뭐 예산 갖고 특별하게 운영해 주든지 시장을 뭐 독점적으로 주든지 해서 나름대로 그 기관마다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중소기업에 가서 회사 월급 가지고 중소기업에 가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예를 들면 뭐 배포 홍보도 그렇고 또 사업 계획서도 마찬가지고 좀 더 체계화 시키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그리고 이제 이 은퇴하고 났을 때는 중소기업하고 이제 계약해서 거기에 직접 이제 회사에 취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진공이 신청을 받아서 정부 이제 사업으로서 정부 예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주변에 이제 공공기관이 있으면서 임금 피켓을 더해가면서 중소기업에 이제 좀 취업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은퇴하고 난 뒤에 이 제도를 먼저 이렇게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했는 것은 이 정도이고요. 마지막 그 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만은, 마이크가 안 되네. 마지막에는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만은, 메시입니다, 메시. 메시가 그 세계 3대 이제 축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키가 이제 158cm로서, 14살까지 엄청 좌절하면서 축구는 열심히 잘했습니다만은, 그럴 때 이제 FC 바르셀로나에서 그걸 진가를 알고, 14살 때 모셔가서 그 호르몬 주사도 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케어해서 169cm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돌파력이랄까 드리블이랄까 그런 것이 엄청 이제 탁월한 선수가 이제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작은 거인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 작지만 강한 중수격, 그런 걸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뛰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작지만 이 강한 중수격에 대해서 남다른 좀 애정을 가지고 또 함께 응원도 해주시고 또 지원해 줄 수 있으면은 함께 같이 협업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이것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사실상은 그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어 사실상은 김제에서 농사 짓다가 이제 어릴 때 한 13년 사업하시고 농사 짓다가 좀 더 이제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해보기 위해서 도전한 그 사업이 이제 지금 이렇게 성장된 사업인데, 사장님, 그리고 작년에는 전북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전북대학교에 같이 함께 이렇게 강의에 동참해 주시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최정훈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되나? 이걸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우물을 경영하고 있는 최정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중진공을 제가 창업부터 정말 잘 활용하고 또 이용해서 또 성장하는 단계에서도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중진공을 참 창업 자금, 또 R&D 자금, 시설 자금 많은 부분들을 혜택을 받지만은 부사장님께서 의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의리가 이제 신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중진공으로부터 저희 공장을 담보로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금은 갚지 못하고 제가 설정 해지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걸 해지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중진공 담당 직원분이 그걸 해지를 해줬습니다. 그럼 저는 해지한 걸로 다른 데다 활용할 수가 있어서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의리와 신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식품을 하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식품이라는 것은 이제 식품 산업은 넓게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모든 구성 주체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먹거리에 대한 모든 활동들이 식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품 산업은 정말 전 세계에서 어느 산업보다도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규모도 큽니다. 뭐 규모 자체로 보면 뭐 자동차, 또 IT 이런 것보다도 규모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IT라든가 자동차 시장보다는 성장 속도가 낮습니다만은 철강이라든가 다른 수준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식품 산업의 현황입니다. 우리 국내 식품 문제 전체적으로 한 81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국내 산업은
식품 산업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데 그 식품 산업이 정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변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식품 산업은 아직도 규모가 훨씬 작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 네슬레 같은 경우는 매출이 100조가 넘습니다. 현대자동차 세계 5위의 자동차 회사도 매출이 100조입니다. 그런데 식품 산업 하나로도 100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품 기업들 중에 1위를 하고 있는 게 CJ 제일제당입니다. 근데 작년도 CJ 제일제당의 식품 부분은 5조 9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1위입니다. 우리는 더 글로벌적으로도 변해야 되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이 됐고 앞으로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않는 수준의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또 고령 사회로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이제 그 식품 산업에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출산율에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1.0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1.13, 뭐 1.2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0.98,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않는 수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출산율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율이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고령화가 되면 고령화에 맞는 산업밖에 성장할 수가 없고 신생아에 대한 이런 산업들은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너무나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인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작은 기업을 하지만은 기업을 하면서 출산율에 대한 그 회사의 복지만큼은 누구보다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부이사장님께도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 직원이 됐던 또 여성 직원이 됐던 출산 휴가라든가 또 다자녀에 대한 출산 장려금 이런 부분들을 기업과 정부 정책과 연계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 출산율에 대한 조금이라도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을 했을 때 남자 직원이든 여자 직원이든 얼마든지 출산 휴가를 가라. 그다음에 출산에 대한 부담을 전혀 가지지 마라. 그다음에 자녀를 하나 낳았을 때 특히 이제 둘부터 둘, 셋째, 넷째 출산을 할 때마다 남자 직원이 됐든 여자 직원이 됐든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넷째 낳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셋째 낳은 직원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금도 지원했는데 그래서 넷째를 낳으면 이제 카니발을 한 대씩 사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의해서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위기에 회사 내에 어느 여직원이 어느 남자 직원이 자녀를 둘, 셋 낳았더라 하면 질투에 의해서도 출산하는 경향들이 실제 저희 회사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출산율이 우리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들도 우리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출산율과 특히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그 유통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코로나 이전에 전 세계에서 중국과 한국이 제일 빨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온라인으로 전환 속도가 정말 대단히 빠르게 유통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는
한우물을 이제 2006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우리 부사장님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제가 저 전북 김제에서 벼농사를 짓던 쌀 전업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러가 여러분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면서 쌀값에 대한 인상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최고 시점까지 2001년도에 쌀 가격이 최고점을 찍고 그 뒤로는 오히려 이제 하락하는. 그래서 이제 벼농사로는 한계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서 계약 재배한 농산물을 보관했다가 세척해서 식품회사에 납품하는 전처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막상 전처리 사업을 했더니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부추, 양배추, 양파, 대파 이 네 가지를 했었는데 이게 부피만 컸지 부가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다가는 망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간단하게 그냥 건물만 팔고 그만두든지 해야겠다 해서 도저히 그냥 그만둘 수는 없고 해서 사업 전환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쌀과 저희가 하고 있는 야채와 혼합을 하니까 볶음밥이더라고요. 일본에 갔더니 볶음밥 시장이 우리 국내보다 훨씬 앞서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볶음밥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2016년도에 유기농 인증을 받아서 유기농 제품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17년도에 미국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작년도에 이제 이 공장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농조합법인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저희도 이제 코스닥 상장을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뭐 창업을 할 때 어느 기업이나 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매 마찬가지로 아주 조그만하게 3명 직원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자금이 없어서 시설 자금은 저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시청에 가면은 매달리면은 정책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김제시에 6개월을 시장님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만에 3억 3천 무상으로 주는 지원금을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제가 시설 자금을 했고, 우리 운영 자금은 우리 중진공에서 주신 것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을 했지만은 이 채소라는 그 특성상 너무 어려워서 2009년도에 이제 남들이 하는 볶음밥을 카피해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나 운이 좋았냐면은 저희가 볶음밥 라인을 쫙 발주를 하고 영업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무원에도 영업을 했었는데 이 풀무원의 대표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 회사에 오신다는 겁니다. 저희 현장에 아무 설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풀무원의 대표님이 오시더니 너희들 정말로 볶음밥을 할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준비도 다 돼 있고 설비가 7월이면 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납품할 수 있다. 좋다, 계약을 하자 해서 저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풀무원의 총괄 사장님이신 이율 대표님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면서부터 풀무원에 납품할 수 있는 정말 운이 따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남의 것을 카피도 하고 대기업에 의존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겠다. 남들과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는 것만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 성장할 수 있겠다 해서 국내 처음으로 2013년도에 곤드레 나물밥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 출시한 것이 한국 코스트코에 입점을 하면서 그해 100억 매출을 올렸고요. 또 그 다음에 200억 매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년도에 통새우볶음밥이라는 제품이 한국 코스트코에 입점을 하면서 한국 코스트코 냉동식품 전 품목에서 판매 1위를, 비비고 만두보다도 더 파는 제품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무원과 지속적으로 저희가 납품을 했었는데 풀무원이 이제 생산처를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19년도에 매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위기 아닌 위기였지만은 이 위기를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을 해서 출시한 것이 구운 주먹밥이었습니다. 구운 주먹밥을 우리 국내는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출시할 때 모든 직원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삼각김밥하고 경쟁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삼각김밥과는 전혀 다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출시했는데,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나타내면서 지금 출시한 지 한 1년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50억 정도, 요 주먹밥만 가지고서 250억 정도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00을 매출을 했고 올해 한 1000억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저희는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번 성장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이 이제 공정도입니다. 저희는 이제 밥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밥을 하는 것은 이제 집에서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 가마솥 방식으로 해서 급속 동결을 해서 포장을 해서 판매한다는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밥에는 크게 이제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먹는 스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마솥 방식이 있는데, 이제 스팀 방식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하는데 적합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가마솥 방식은 이제 밥맛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0도에서 급속 동결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썹은 가장 식품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BRC라든가 SKF 레벨 3 이런 것은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인증이지만 저희가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품들이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냉동밥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이 이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놔두지를 않는 거죠. CJ, 풀무원, 대상, 오뚜기 모든 대기업들이 직접 생산을 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더 성장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저는 수출을 하는 길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특히 외국에 있는 코스트코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현재 대만 코스트코, 호주 코스트코, 중국 코스트코, 또 미국 코스트코 이렇게 입점을 해서 많은 판매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랑이지만은 미국 코스트코 본사에 한국 기업, 식품 기업이 밴드로 되어 있는 기업은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CJ라든가 이런 기업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미국 현지에 있는 회사가 이제 등록을 한 거고요. 한국에서 등록을 한 거는 저희가 처음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본사에 가서 바이어를 만나고 활동한 사진이고, 그 다음에 미국 코스트코 본사 직원이 저희처럼 시골에 있으면서 작은 기업에 방문을 해서 저희를 점검하고 한 사례가 극히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코스트코 본사 직원들이 저희 회사에 방문을 해서 저희 입점을 허락해 주시고 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6년도 창업을 할 때에 건물을 짓기 전에 제가 조감도, 평면도를 그렸었습니다. 토지 면적이 한 1,400평 정도의 파란 건물을 설계를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한 300평 정도 건물이었는데, 이 지을 때 주변 토지를 앞으로 더 매입을 해서 이렇게 녹색의 건물들을 증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2006년도에 이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이제 1공장이 한 1,300평, 그 다음에 2공장이 한 1,800평 건물로 이제 지어졌고, 전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연간 한 1,400억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공장을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대략 한 2천억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냉동밥을 하면서 팀장 회의를 할 때, 우리 단기간의 목표가 1,000억이라고 우리 팀장들한테 늘 인지를 시켜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현재까지 남아있는 팀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때 우리 100억도 안 될 때, 사장님 목표가, 우리 목표가 1,000억이, 단기간 목표가 1,000억이라고 할 때, 저희는 속에서 웃었답니다. 어떻게 1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무슨 1,000억을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 작년도에 이제는 우리가 할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이제 1,000억이 아니라 2,000억, 3,000억을 보고 우리는 끝없이 한번 도전을 하겠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팀장들과 워크숍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다시 단기간 목표가 3,000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직은 뭐 저희가 큰 기업은 아니고 작은 기업이지만,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서 끝없이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기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작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번 기업다운 기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